한국의 살인 사건입니다. 저희 코너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좀 높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4명의 살인 사건을 다뤘어요. 첫 번째가 정두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춘길 노인 살인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가 온보연 택시 살인이었고 지난번에 지존파 사실 다 조직 범죄죠. 조직 살인을 했던 너무나 잘 아는 그 범죄자들 4명을 다뤘는데요. 사실 범죄사적 의미가 다 있는 범죄자들이거든요. 살인자들인데 저희가 오늘 다룰 심영구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깊은 노상살인이라고 저는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일반적으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의 범죄사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걸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러니까 노상, 노상인데 그걸 규정하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돌아다니면서 특정한 공간과 유사한 상태에서 매복해서 기습한 다음에 노상 강도 유형으로 연쇄살인을 하는 유형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네, 최초라고 분류해도 상관없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뒤에 뭐 가장 마지막은 정남규도 정남규. 그런 네, 정도가 되겠죠. 네, 이게 굉장히 심영구 사건은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내용상 굉장히 잔혹하고 상당히 심각한데 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묻힌 사건 이렇게 뭐 보죠. 네, 그 심영구잖아요. 사실 이름을 좀 들었을 때 영구라고 해서 좀 재밌는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이름치고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8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을 입혔고요. 서울과 경기도 그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그 노상에서 사람들을 무참히 찌르고 그다음에 물품을 훔치고 갔던 강도 노상 살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 5월부터 12월 동안 8개월이에요. 7개월 남짓. 7개월 남짓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맞습니다. 8명을 살해하고 네.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기간에 네. 이 사람 검거 안 됐다고 그러면 그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그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급습해가지고 그냥 마구 그냥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소지품 가지고 내뛰는 형태.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전부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금액이 진짜 작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8명을 살해했단 말이죠. 예. 그것도 제가 보면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예요. 결국 보면. 사회적 약자 소리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사회적 약자 여성을 포함시켰더니 어떤 분께서 얘기했더라고요. 왜 여성이 사회적 약자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어린이는 가능하지만 여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냥 가부장제 하에 여성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예. 네.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범죄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심영구였는데 그런데 이런 경제적으로 좋지 않고 자기가 그런 사회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되지 못하는 건데 첫 번째 사건이 1989년 5월 21일이더라고요. 그것도 새벽에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989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사건 하네요. 네. 89년 5월 21일 날 01시 20분 새벽 01시 20분경에 이 사람은 주거지가 성남입니다. 살던 데도 성남이고 주로 활동했던 무대도 이제 성남 쪽인데요. 성남시 태평 3동 소재에서 이제 그 길거리입니다. 피해자는 이모 씨라고 23살 먹은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운영하는 이건 이제 살인 사건은 아니에요. 첫 범행 드러난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미장원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23살을 먹은 그 이 여성 이모 씨가 아마 그 영세한 미장원이었나 봐요. 옛날 그러니까 동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자리 있는 그런 데죠. 그 안에서 이제 쪽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미장원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 심영구가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해가지고 등산용 칼이에요. 주로 그 심영구가 사용했던 게 등산용 칼로 찔러가지고 아마 본인은 살해한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기절하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겨우 들고 나온 게 현금 7,000원입니다.
중상을 입히는데 그쳤던 사건이 89년 5월 21일 날 일어났던 사건. 이거는 다행히 주변에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범행입니다. 심영구에. 저 물가를 말씀드리면은 88년, 87년이면 500이 500원. 500이 500원. 예. 그러면 7,000원이면 한 7만 원 정도? 그렇죠. 지금 지금 10배 곱하기 한 10배. 그렇죠. 지금이 500이 한 3,000원 하니까 6배, 정도. 7배 정도 곱하면 되는 거죠. 76에 40이 한 42,000원에서 예, 그 5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냐면 그 영세한 가게에서 저 돈통에 있는 그냥 쑥 가져온 그런 정도라고 그게 생각하시면 7,000원이에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하루 매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라고 미용실에. 그리고 이게 성남구 제가 이쪽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성남이라는 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잠실 아래쪽이라서 그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판자촌에 고가가 많죠.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계곡에 이렇게 계곡이라 해야 되나 구릉 연속된 지역에 집을 이렇게 층층이 지은 데가 많기 때문에 골목이 좀 좁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뭐 방 2칸짜리를 한 칸으로 이제 점포를 만들고 뒤에 방 만들어서 2개 정도 저기 의자 놓고 뭐 파마하는 아주머니들 이거 수다 떨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이 하시는. 가난하고 영세한 곳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무셨겠지. 그렇죠. 네. 피해자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범행을 해서 목숨을 건진 것도 다행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찔렸다고 합니다. 한 4-5군데 등 부위 쪽. 그러니까 등 부위를 찔렸다는 얘기는 급습한 겁니다. 그렇죠. 예. 뒤에서 기습을 한 거고 아마 이게 그 살인의 시도 이전에는 그런 살인 시도를 없었던 것에 대한 반증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범행.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저기 핵심적인 뭐 급소를 몇 번 안 되게 찌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격하기 쉬운 방향. 그러니까 이 피해자한테 치명상을 입힐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공격하기 쉬운 방향. 본인이 범인 입장에서. 조용히 가서 뒤만 찌르고 뭐 이런 거 형태죠.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좀 이제 숙련이 된 애들은 뭔가를 작용을 시킨 다음에 급습을 해서 2-3번을 찌른 다음에 이제 절명시키는 방식인데 얘는 처음이라서 그리고 또 이분한테는 진짜 다행인 거죠. 아유, 엄청 다행인 이제 거죠. 그런 게 진화가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23살 여성인데요. 저는 등산용 칼이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등산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칼날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등산용 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등산용 칼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람보칼 같은 게 등산용 칼이 아니에요. 람보칼 이만한 그건 아니고 그건 산칼이라는 개념이고 등산용 칼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일 타는 암벽 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로프가 엉켰을 때 빨리 꺼내서 끊을 수 있는 것도 등산용 칼이라고 하고 그리고 캠핑할 때 그거보다 좀 크지만 접을 수 있는 것도 등산용 접이식 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정확히 보면 접이식은 맞는데 칼의 종류는 작은 것부터 요 정도까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중간 정도 있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근데 이게 왜 등산용 칼이 중요하냐면 칼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쓰기가 편한 게 자기한테 접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칼날 안 접히는 거라면은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주로 그 등산용 칼로 범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칼을 선호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요. 채 네. 20일 정도 있다가 또 새벽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첫 범행은 그 미장원에 들어가서 이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5월 21일이잖아요. 네. 6월 11일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죠. 조금 안 됐죠. 20일 남짓이죠. 6월 11일 04시 30분. 그 새벽이죠. 그러니까 시간대도 항상 새벽 시간대인 거예요. 04시 30분경에 성남시 신흥 3동 골목길입니다. 네. 신흥 3동 골목길에서 이 그 심영구가 이 사람은 그 면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심영구가 자주 가던 어떤 주점이 있었는데 그 주점을 운영하시던 신모 씨라는 여성분입니다. 42살 되신 그 이 여성분이 그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다 딱 마주친 것 같아요. 마주쳤는지 아니면 심영구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난 건지는 아직 뭐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딱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심영구가 달라붙으니까
눈치를 딱 챘어요. 근데 둘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심영구가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주점에 와가지고 빈정거리고 빈둥거리고 뭐 이러면서 또 술에 취하면 그 주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난동을 피우고 뭐 이런 짓을 해서 몇 번 그 업장에서 심영구를 내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에서 딱 그 심영구하고 맞닥뜨리니까 이 아주머니도 업소 운영하시는 분인데 감이 딱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서 뛰는 겁니다. 냈다 뛰는데 쫓아갔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잡힌 상태에서 등산용 칼입니다. 역시 그걸로 흉부 뭐 그리고 전신난자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결국 사망을 했고요. 이분은 그 다음날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이 건물 틈싸구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죽인 다음에 거기로 갔다가 유기에 유기한 숨긴 상황. 거죠. 건물 틈에다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길에 있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라도 이제 살렸을 텐데 그렇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뭐 이제 심영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해를 실패하게 되고 그 두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마 이걸 노렸다기보다는 하필 범행 대상을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면식범이잖아요. 네. 죽이지 않으면 바로 검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신 씨 이분 같은 경우는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그렇죠. 보여요. 이분은 제가 봐도 범인 입장에서 살려둘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알고 내용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그 담벼락 사이에 딱 시체가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수사할 때 진짜 되게 혼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다 피해자분이 주점의 여주인이시다 보니까 손님들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면식의 경우도 그렇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묻지마 범죄에 대한 네. 것도 분명히 수사가 그래서 혼선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미장원 사건이랑은 사실 동일 사건으로 보기는 조금 그때까지는 그렇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증거가 참 혼란스러운 게 노상에서 공격한다는 것이 그렇죠. 이 법학적 증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행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그 다른 증거들이 막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도차가 심해갖고 뭐 5월 6월이면 금방 또 청소부께서 또 청소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주택 안보다는 거리가 사실은 증거가 더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 좀 그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면 노상 살인은 사실 CCTV가 있어서 지금은 전부 CCTV가 네, 연결하죠. 블랙박스가 있고 이래서 되게 뭐 사실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파일러 있을 때만 해도 저희가 가장 곤혹스러워했던 사건이 노상살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CCTV가 많지도 않고 또 새벽이나 밤이면 목격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증거가 많이 훼손되기도 해서 맞아요. 가장 힘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노상살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는 CCTV가 있어도 아날로그였었고 있어도 이 광원이 없으니까 너무 희미했고 밤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안 그 나오는 당시. 그때는 적에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노상에 누가 또 그 비춘다 생활 하겠습니까? 저도 형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노상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뻑치기, 뭐 아리랑치기 뭐 이런 사건이 발발하잖아요. 살인 사건도 노상에서 발발하면 아까 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 지나다니는 통행한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족적을 채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상이다 보니까 이슬을 맞아요. 맞아요. 금방 사라져. 이슬을 맞는다는 얘기는 뭐 속된 말로 DNA가 존재해도 유실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분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 노상 이 살인 사건은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예. 제가 진짜 그때 초반기에 들어가서 미제 사건 파일들을 봤거든요. 근데 제일 많았던 게 노상이죠. 노상살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노상살인 부분이고 특히 이제 노상에서 아까 말씀한 그 뻑치기와 그 이른바 강도가 섞여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럼 이게 여기 붙여야 되나 저기 붙여야 되나 이런 그 패턴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분은 아마 그 돈은 이제 몸에 지니고 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내용은 그 없었고. 뺏긴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감정으로 죽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대상을 선택하고 있다가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범행 대상을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감정이 있는 신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5일 있다가 또 범행을 또, 저지릅니다. 맞습니다. 이게 딱 6월 11일이잖아요. 신 씨를 죽인 게. 근데 6월 16일이에요. 불과 5일 만에요. 그때도 02시 30분이에요.
공 2시 30분경에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이 성남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네. 서울 관악구 남현동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겁니다. 성남 여기도 인력 시장이 있었고요. 네. 관악구 거기도 인력 시장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공통점이 네, 있었군요. 그건 있어, 거기. 그러니까 남현동 노상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예, 남현동 노상에서 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김모 씨인데 이분도 이 주점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42살 먹은. 늦게까지 일하시고 네. 가게 닫고 나오시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볼 때는 이제 대상을 선택한 게 이게 주점 운영하니까 늦지 않겠습니까? 늦죠. 네. 그러니까 2시 30분이란 말이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분을 김 씨를 등하고 흉부를 등산용 칼 똑같습니다. 예,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그때는 현금 10만 원 강취해서 달아납니다. 아마 그쪽 매상 다 가지고. 그게 가- 매상입니다. 그렇죠. 예, 10만 주점 원. 운영했던 매상. 근데 사실 그 지금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이번 세 번째 살인까지 이런 식으로 났는데 왜 연쇄라고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공조 수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성남과 관악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었고 지방청도 달랐고. 지방청도 경기청 서울청이고 네, 본부도 달랐고. 그리고 1차 범행은 강도였고요. 그렇죠. 네. 2차 범행은 노상 살인이었고 3차가 이제 서울 쪽으로 옮긴 노상 살인이니까 공조가 아마 같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경찰이 전국 어디서건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프로그램이 쫙 깔려갖고 동시에 뜨거든요. 네, 전국 맞아요. 형사들한테.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 펜대로 다 쓰고 보고하던 시절입니다. 킥스가 그렇죠.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청취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보니까 같은 사건들이라고 보여지지만 첫 번째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침입 강도라고 해서 코드 분리가 침입 강도고 그렇죠. 두 번째는 원한 살인, 보복 살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1과 2는 완전히 그 킥스, 그때는 심스였었죠. 심스. 예, 그때가 이제 완전히 분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이 1과 같았다 하더라도 1은 죽지 않았고 3은 또 죽었기 때문에 또 이게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여기 지금 같이 모아놔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는 다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죠. 예. 각각 따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여름에 이제 다시 8월 4일 날 예, 네 번째 범행입니다. 네. 조금 뜬데요. 8월 예. 6월 16일에서 예, 한 두 달, 그러니까요. 두 달 정도 이제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있다가 8월 4일 날 역시 01시경입니다. 01시경에 다시 성남으로 돌아와요. 성남시 단대 일동노상입니다. 단대 일동노상에서 피해자 이것도 김 씨인데 43살 먹은 이거는 일반 가정 주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가게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가게를 마치고 혼자 이제 귀가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거를 한 3km 정도 졸졸졸 따라가요. 심영구가. 그래서 이제 적정한 그 장소에 딱 이르니까 그게 이제 후미진 골목길이에요. 거기에서 어깨하고 등 쪽을 그러니까 뒤에서 급습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 5, 6회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도주를 했다. 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보니까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앞에도 그렇고 두 번째 빼고는 그냥 찌른 것 같아요. 그런 것 이게 같습니다. 찌른 게 이제 어떤 절명시키는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뺏고 갔는데 그 부분 같은데 지금 걸리는 게 지금 이 세 군데 네 군데가 다가 어두운데 후미진 흥미진 거. 골목길.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인력시장 같은 데로 가봤던데 그런 부분들을 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감은 있었다는 지뢰감이 거죠. 있었죠. 단대동 지리감은 태평 있었- 대부분 그런 이 거. 범인이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곳은 안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도주할 때를 늘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이제 가봤던 곳이고 그래서 아마 3km를 졸졸졸 따라갈 때는 대로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로길이고 범행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3km 따라갔으면 집요하게 쫓아간 겁니다. 진짜요. 많이 집요하게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후미진 골목길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서 뒤에서 급습했기 때문에 어깨하고 등을 주로 찔렀고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과다출혈사라고 해요. 이 경우는 과다출혈이라는 거는 사실 조기에 발견되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급소를 맞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한참 좀 텀이 여기가 제일 길어요. 예, 제일 11월 깁니다. 네, 11월 16일에 다섯 번째 범행이요. 네. 그게 이제 8월 4일이잖아요. 직전이. 네. 그리고 한
11월 16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 넘네요. 그렇죠? 네. 11월 16일 날 역시 02시경이에요. 02시경에 이때는 성남시 수진 일동로상입니다. 수진 일동로상에서 이분은 참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이분은 연세도 좀 많아요. 강모 씨인데 53세입니다. 이분이 철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성경책을 앞에 이렇게 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심영구 입장에서는 어둡다 보니까 그걸 돈가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처럼 이제 가게 닫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돈 있는 업주인 줄 알고.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이 쉬운 세살 먹은 강 씨를 한참 따라가요. 이것도 따라가 가지고 등 부위입니다.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뒤에서 급습한 거죠. 흉기로 찔러 가지고 살해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 범인이 돈가방이라고 생각했던 게 성경책이었어. 성경책. 이 지금 앞에는 지금 네 분, 그러니까 두 번째 분 빼고는 다 아니 어쨌든 네 분은 다 여성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 이제 50대 남성으로 예. 무엇인가 이제 좀 뭔가를 좀 변화시킨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갖고. 3개월의 텀이라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성으로 최초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뀌는 예, 거죠. 다섯 번째 범행이. 네. 예,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또 맞습니다. 네. 그날 당일 날이요. 네. 이제 성경책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열받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예, 화났을 겁니다. 심영구가. 자기 딴에는 진짜 이 남자를 대상으로 그렇죠. 해서 범행한 거는 나름대로 모험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렵게 범행하고 낚아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검정색 그 비닐 카바로 쓰여져 있던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이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시간 전에 범행했는데 바로 당일날 한 2시간 지난 04시경에 다시 시도합니다. 거기는 이제 아까는 수진 일동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성남시 신흥 일동로상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내시경에 한 거는 자동차. 살해가 아니고 네. 자동차를 훔칩니다. 그렇죠. 네.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가서 신흥 일당에 있는 그 일동에 있는 그 노상 주차장에서 목 씻고 여성분 차입니다. 45살 먹은 그분의 느망 승용차를 유리를 박살내 가지고 깨고 훔치는 이제 절도행위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뭘 훔친 건 별로 차만 없어요. 훔쳤어요. 차만. 그래서 좀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이거는 힘든 게 분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 같아요. 교수님? 무엇인가 이거를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애따 하고 이제 무엇인가를 좀 했던 부분 같아요. 성경책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창 문을 유리를 깼잖아요. 벽돌로 깼어요. 네. 소리가 날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걸 했다라는 건 저도 하나의 분노의 표현, 분노. 네, 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범행 그 직전 범행 실패에 대한 실패했는데 분노인데 하필 그때는 차에 뭐 경보기 그런 게 없었어요. 있던 시기가 없었고 없었습니다. 르망 같은 또 종류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르망이 그때가 자동문이 아니었을걸요. 그게 했었나? 하여튼 그게 그 중간이어서 갖고 이게 이제 그 정도니까 경보기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사실 수사관들 입장에서도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상연쇄 살인은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래도 성남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성남 쪽에서는 좀 아주 그냥 날카로웠을 것 같아요. 요 때까지 신경 쓰이죠. 이미 노상에서 몇 사람이 살해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차 유리 깬 거는 또 그 그렇죠. 범행의 범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강력 형사하고 일반 형사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강력 형사하고 아마 이 차 깬 거는 일반 형사들이 그렇죠. 맡았을 거예요. 당직팀이라고 그러죠. 지금 같으면. 그렇죠. 당직팀. 예, 당직팀에서 맡아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범인이라는 생각은 검거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요. 네. 예, 10일입니다. 10일. 네. 11월 26일입니다. 네. 7번째 범행을 하는 겁니다. 7번째 범행인데 이거는 이제 경기 구리로 갑니다. 구리시 토평동 노상으로 갑니다. 토평동 노상에서 피해자 이모 씨예요. 이분은 노점상이에요. 쉬운 7살 먹은 노점상인데 이분을 뒤따라가서 흉기로 살해합니다. 이분도 남자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분 남자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좀 범행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11월 20일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11월 27일이에요.
줄어듭니다. 일주일 간격이에요. 11월 27일 날 8번째 범행을 하는데 그때는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서울 종로구 창신 1동으로 갑니다. 그 명재 빌딩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차장으로 가고 본인이 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처럼 하면서 서 있다가 29살 먹은 그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남자분이 하나 오는데 그 사람한테 주차 시비를 해요. 본인은 차도 안 가져갔으면서 뭐 차를 이따구로 세웠느니 뭐니 하면서 그래가지고 시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그때는 생선회칼입니다. 그렇죠. 예, 바뀝니다. 생선회칼로 13군데를 찌릅니다. 13군데를. 그래서 살해하고 그 피해자의 소나타를 탈취해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진짜 점점 대범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그렇습니다. 있으신 남자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랬는데 지금 20대 29배요. 네, 남자잖아요. 그리고 예. 시비를 걸고 거기서 칼도 그다음에 회칼로 바뀌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패턴은 있네요. 예. 이게 다 저기 인력시장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도 창신동 정도 그럼요. 인력시장. 창신동은 서울에서는 남현동이라고 모르시는데 남현동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행정구역상 남현동이지 사실은 우리가 보는 사당동이에요. 사당동. 아,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력시장 거기서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사당 고가 그 바로 밑에 거기가 남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분명히 있네. 얘가 지금 많이 다녀본 데를 그 인력시장. 예, 그런 데 가는 거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이 지리감이 있는 곳을 법만 선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게 8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어쨌든 회칼로 바뀐 건 맞는 예, 거예요. 회칼로 바뀝니다. 아마 회칼이라는 무기로 변경이 되면서 29살의 건장한 남자를 공격할 수 있는 자신감도 네.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범인들이 그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흉기가 바뀔 때 변화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급격한 진화가 사실상. 있어요. 예. 예, 이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회칼로 바뀌면서 이제는 뭐 건장한 성인 남성도 개의치 않겠다는 어떤 의미도 보여요. 여기도 명확한 거는 목격자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정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아무리 그래도 9시에 주차장인데 명재 빌딩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딩 안에 있는 주차장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가봤고 그 시간대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사전에 인지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데가 이제 인력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 데가 좀 화장실 같냐 뭐 가서 이렇게 밑에 그렇죠. 그런 용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품의 목적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점점 저희가 어떻게 봤을 때는 금품의 목적보다는 살인의 목적으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점점점 무의식 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건 뭐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제 그 분석을 근데 하시는 너무 이게 만약에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분석한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금품에 진화되면은 방법이 정교해져 갖고 많이 안 찔러요. 힘드니까. 근데 아, 그냥 오로지 금품 목적이라면. 그렇죠. 근데 계속 연속해서 오버킬이 나는 걸 보면은 그 찌르는데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쾌감 부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인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중독이 될 수도 있죠. 공격하면서 스스로 막 미친 듯이 예, 그렇게 한 번 되는 것 공격하면 막 미친 듯이 하는 오버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자기는 금품을 절취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 중에 이미 그렇죠. 살인에 그랬을 대한 것 그런 같아요. 중독 현상. 쾌락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게 8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 이제 소나타를 탈취해서 도주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9번째 사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노점상. 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 밤 8시 35분입니다.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앞 노상. 그러니까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게 똑같은 맞네요. 거죠. 그렇죠. 예. 그 인력시장에 있는 곳 예. 맞아요. 계속 돌아다닌 거죠, 거기.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앞 노상에서 그 피해자가 박 씨인데 이분은 54살 먹은 노점상이에요. 여성분입니다. 광장시장 노점상. 예, 광장시장 노점상이에요. 이분이 돈 세는 걸 봤어요. 돈을 세는 걸. 그게 초저녁이지 않습니까? 네, 밤 8시 8시 35분이니까 반이더라고요. 아마 노점상에서 앉아가지고 돈을 세고 있었나 봐요. 당일날 그 매상 매상이. 세고 있었겠죠. 전대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 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는 걸 보고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항했겠죠, 당연히. 반항하니까 그때 다시 등산용 칼로 그 흉기는 또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등산용 칼로 흉부 이게 배 부위, 가슴 부위를 16번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살해하고 그때 현금 17만 원, 그다음에 버스 승차권 240장을 갈취했다는 거 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 버스 토큰 팔던 데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그거 네, 같은데. 네, 네. 길바닥에서 네, 네. 그 노점상인 것 같습니다. 요만한
그 이제 아마 종이로 된 저 버스 승차권일 수도 예. 있고 토큰일 수도 네, 있고 토큰일 수도 동전 있고. 같은. 근데 그게 사실은 저기 뭐라 황금성이 크거든요. 그거는 뭐 현금이나 네, 현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버스 승차권 240장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분이 종이로 파시는 된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그렇죠. 종이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버스 승차권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차장 인근에서 뭐 복권도 요즘에 팔고 담배도 팔고 그런 노점상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현금 17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한 5, 60만 원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일 매상 전체죠. 당일 매상 전체. 그리고 거기서 팔던 버스 승차권. 다른 물건은 돈이 안 되니까요. 그 유통 자체가 불편하니까 버스 승차권은 현금이라 보고 그걸 이제 보고 강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까지 이제 사례를 한 게 12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쪽은 이제 뭐 있는 밤에 심야에 뒤에서 뭐 이렇게 그래요. 해다가 이제 9시로 갔다가 예. 다시 8시로 가면서 대범해지고 이제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찌르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계속 그 네. 진화가 되는 느낌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전 마지막 사건 아, 크리스마스. 예, 맞습니다. 이게 10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심영구가 검거되는데 일조한 사건이고요.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죠. 네. 노점상에서 이 버스 승차권하고 훔치고 난 이틀 후에 12월 25일 날 공내시입니다. 그거는 공내시에 수정구 신흥 1동 거기에 아마 이놈의 주소지가 있었나 봐요. 애인과 같이 거주하던 동거하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그 슈퍼 평상시에 거기도 갔던 거예요. 자기네 집 앞에 있는 슈퍼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강취 목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하니까 아마 미리 알았겠죠. 그곳에는 남자가 없다는 거를. 그렇죠. 그 슈퍼에는 37살 먹은 그 여주인 조모 씨가 있었고요. 아들을 하나 기르고 있었습니다. 11살 먹은 아들. 거기에 침입을 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덤빈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덤볐고요. 이 피해자가. 또 그거를 엄마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아들이 방에서 11살 먹은 애가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또 엄마 편을 들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를 공격했는데 엄마는 다행히 중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았죠. 그때 예 그분은 살렸어요. 119 그 동원돼 가지고 살렸는데 11살 먹은 아들을 공격해 가지고 그 아이는 현장에서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사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끝으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놈이 급하니까 도주하면서 슬리퍼를 한쪽 벗어놓고 왔어요. 이거는 경찰이 딱 생각할 때는요. 범행하러 오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왔다 그러면 인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인근에 거의 뭐.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 한 짝의 슬리퍼를 가지고 아마 그 당시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수사한 겁니다. 싹 다 뒤졌죠. 그 인근에 있는 아마 이게 판자촌 형태의 집이 구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사거리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딱 한 켤레 있는 그 슬리퍼가 발견됐고 대조해 보니까 맞는 겁니다. 그게 심영구였던. 그게 신영구였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이제 경찰도 그렇고 이 국민들도 운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성남시의 그 이 집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하나만 봉쇄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성남이 이게 구도심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죠.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경찰로서 사실은 확 다 차단하고 싹 다 뒤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목을 딱 그 차단했겠죠. 목 배치했겠죠. 그리고 그 슬리퍼 이제 해서 뭐 볼 것도 없이 슬리퍼 신었으면 주변 사람이라고 뭐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이대 나오고 뭐 그러면 딱 나오니까. 또 이미 이 여주인 같은 경우는 얼굴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주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허름한 판잣집을 싹 다 뒤지다가 슬리퍼 한쪽 있는 거를 딱 봤고, 근데 이미 이제 덮치로 들어갔을 때는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소위 말하면 저희가 연쇄살인을 얘기를 할 때 느슨해져서 자기가 좀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 대범해지기 때문에 잡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기가 이젠 나 이렇게 해도 잡히지 않아라는 자신감. 네. 일종의 망상적 자신감이라고 아. 하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딱 진짜 이 시기가 계속 아까도 남성을 노리고 그다음 젊은 남성을 노리고 가까운 곳으로
시간대가 앞당겨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진짜 살던 곳, 면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 대담해진 건가요? 대담해졌다고 보는데 근데 저거 뭐라나 허술해진 거죠. 네. 아, 경계가 풀렸다는 거죠? 대담과 허술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거를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망상을 갖는 건데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이러면서 자기는 잡히지 않을 거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강도를 하러 가는 사람이 그냥 그 평소 복장에 슬리퍼 직직 끌고 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도 집 앞에. 오히려 다른 그 뭐라 그러나 신발 신고 가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슈퍼에 가는 형태에서 슈퍼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기록상으로는 이렇거든요. 그 여주인을 추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으면은 실제로는 슬리퍼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근데 이게 복장상으로는. 새벽 4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을 닫았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 않습니다. 거기는 네. 그날은 당일날 크리스마스 날이었고.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심영구한테 굉장히 불리한 요인을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죠. 왜냐면 이 상황이 사실은 이 보통의 이 연쇄살인 부분이 잡힐 때 우연 요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잡힐 때는. 그래서 해석은 좀 애매하지만 그런데 이게 금방 못 잡아요. 심영구 인적사항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금방 못 잡고 언제 잡냐면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요. 90년도 1월 22일 날 네. 새해가 밝아가지고 1월 22일 날 밤 7시경에 강서구 등촌이동 소재 애인 진모 씨가 있었어요. 23살 먹은 이 심영구의 애인. 그 새방에 은신해 있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뭐 멀리도 못 갔네요. 등촌동, 등촌이동. 등촌이동인데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자기 관련된 사람한테 가지는 않을 텐데 얘는 그냥 거기로 가버렸네요. 네, 그 애인 집에 그러니까요. 진모 씨 애인 집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 증거도 다 뭐 처분하거나 없애지도 않고 거기에 보니까 검거하면서 보니까 새방에다가요 버스 토큰, 예, 버스표 그때 그런 게 훔쳤던 거. 훔쳤던 게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여죄 추궁의 그렇죠. 수단이 됐던 거예요. 단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처분이라든가 처리도 못한 상태에서 잡힌 게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에 이제 1월에 잡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재판을 받아서 예.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러니까 90년 1월 22일 날 검거됐죠. 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된 거는 9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그 3년이네요. 12월 29일 날 사형이 집행됐으니까요. 이때 사형된 사람들도 아,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영필 사건, 그 양평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 이거 뭐 우리가 나중에 다뤄볼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윤영필이라고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 저 생모 살해한 그 김영호라는 네. 친구 있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문경환이라고 그 저 이완희 군 유교 살인 사건 범인, 아, 네. 범인도 있었고. 뭐 해서 한 9명이 동시에 사형이 집행됐고요. 뭐 일부 범인들은 안구 기증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뭐 얘기하면서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살아왔던 예. 것들이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 프로파일러님들이 이제 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범인의 어떤 그 자라온 환경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심영구는 그 당시에 하여튼 범행 당시에 나이는 30세입니다. 예, 전과 11범이고요. 경기 성남에 살았던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보면은 원래 이게 충북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 충북 네. 재원이에요. 네.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8살 때 부모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위에 누나를 데리고 아마 집을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남아가지고 계모하고 같이 살았겠죠. 네. 의붓 동생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경이죠. 엄마 찾는다고 올라온 거죠. 서울로 올라와고 중학교 1학년 때 신문팔이, 구두 닦기,
그리고 막노동 아까 배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해가 가요. 인력시장이 막노동을 주로 상당히 그러잖아요. 오래 했다고 그래요. 전전하면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막노동을 하면서 있다가 88년도에 강도상해로 3년 6월 정도 이 실형을 받아서 복역한 사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88년도에 그 실형 살고 나와가지고 올림픽이 열리던 해네요. 올림픽 보니까. 특사됐죠. 예. 올림픽. 그 이후에 나와서 89년도에 자기 어머니를 찾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요. 근데 생모 만나서 갔는데 어머니는 공장 다니면서 그 당시에 불과 한 20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한 벌고 6,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는 게 빠듯했겠어요. 그때부터 이건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게 강도예요. 그래서 범행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한때는 교도소에서 이 양복 재단하는 일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복점 아주 조그만 양복점도 운영을 한 2년 정도 했다고 그러네요. 2년 정도 했는데 운영난으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로댕기는 걸 보니까 뭐 어디를 도로댕기는지 알겠네요. 뭐 그러니까요. 예. 뭐 인력시장도 그렇고 또 천 쪽에 그 이름은 모찌꼬바 같은데 그런 데도 도로댕기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뭐 한밭집 같은 그런 데도 한밭집. 주로 또 도로댕기면서 주로 그런 쪽을 도로댕기면서 이제 지리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어머니하고의 그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삶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환상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그만큼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많이 좀 글쎄 그때 좀 어떻게 보여야 될까 좀 그때 확 뭔가 좀 그 뭔가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89년도가 기점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때 엄마를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변하게 되고 자기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동안 무작정 상경한 게 엄마 찾으러. 애초에 네. 그 집을 나온 게 엄마 찾으러 그렇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현실로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기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내가 그래도 갖고 있었던 꿈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글쎄 어머니에 대한 뭐 애틋함으로 사실 뭐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만큼이었 사랑했다면은 아마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 같고 그거 보기에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고 돈이 많아져야 되겠어.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정말 뒤틀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이제 다른 예를 보면은 거기서 한번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어머니를 보고 이제 어머니 이제 김윤희 분석가는 저는 좀 같은 해석을 좀 반대로 하는 것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막연하게 가서 내가 어머니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머니는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사시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무엇인가 잡고 있던 끈을 탁 놔버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걸리는 게 그 부분이죠. 근데 이제 80년 중반 이후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회적인 뭐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무엇인가를 탁 놓아버린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89년도 군사정권 막바지예요. 막바지죠. 네.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이런 사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위정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막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급습을 했다고요. 항상 등 뒤로 뒤에서. 급습하는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사실 그러니까 정남규는 달랐던 게 항상 정면으로 해서 찔렀거든요. 근데 등 뒤에 찔렀고 사실 금품의 목적인데 항상 금품을 성공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범행의 형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일상생활이 보이거든요. 네. 자기의 목적성을 항상 잃고 순간에 떠밀려 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자기가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점 주인분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주점에서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그렇죠. 또 소위 말하면 진상 손님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얘기를 하거든요. 술만 먹으면 자기가 이상하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는 자기가 억누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누른 거죠. 그냥 사람을 대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죠. 나름대로 억누르다가 술을 통해서 그것이 분노라든지 이것이 표출이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저는 살인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표현이 됐다고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철길을 따라서 이 방랑하면서 살인하는 그런 살인자들이 몇 있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유랑형이네. 네, 유랑형. 진짜 유랑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진짜 뭐 철길 살인범 이렇게 차림만 이렇게 표현하는 네, 네.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딱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살인할 때 그 손맛이 그 짜릿하다고 합니다. 낚시하면서 이 고기 걸었을 때 그 손맛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을 찌르면서 손맛.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정말. 저는 아까 윤희 분석관도 얘기했지만 이 마구 찌르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강도 살인이 전문화되면 그렇게 많이 안 찌르거든요. 그 얘기는 했어요 본인이. 내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신다. 그리고 술을 내가 많이 마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포악해지더라. 본인 스스로도 그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범행 대상을 선택해서 칼을 한번 휘두르게 되면 한번 찌르고 나면 나도 모르게 수십 군데를 마구 찌르게 된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이거는 이제 사실 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아마 저기 교수님도 저희가 술을 먹으면 포악해져요.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술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성을 증폭시키진 않거든요. 내가 억압했던 것, 눌렸던 것들을 풀어줄 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찔러서 자기는 제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정신을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놓은 거, 네. 잃은 게 아니라 놓은 네. 거. 일부러. 참 중요한 그렇죠. 디테일한 표현이네요. 네, 일부러 자기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인지를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술 먹으면 그렇게 되고 찌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그냥 막연하게 놓아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이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하셨지만 쾌락이 이제 점점 내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살해범의 손맛이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표현을 많이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 찌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묘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때 정남규를 표현할 때 어떤 걸 얘기했냐면 칼을 성기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들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많은 살인범들이 그 얘기를 해요. 찔렀을 때 그 쾌감이라든지 그 손맛. 네,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는데 술을 먹었다고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치감독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의식을 잃어서 마구 찔른 거하고 네. 그냥 본인이 그 자초해서 놔버린 거하고는 그렇죠. 고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놓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죠. 놓기 위해 술을 먹는 거죠. 관악에서 아마 연쇄 강간이었어요. 근데 20번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미제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주말. 그리고 술 취한 냄새를 다 피해자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기억이 있대요. 기억 있죠. 네,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진짜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남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술 먹으면 그렇게 될 거 알죠? 라고 했더니 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필름이 끊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게 무의식증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토요일 주말이냐면 막노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노동을 하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나 봐요. 그죠. 그다음 안 하는 거지. 공휴일을 안 하는 거지. 금요일 날 저녁에 술을 먹고 새벽에 토요일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침입해서 강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때 책으로만 확인을 했었다가 이제 막상 들으다 보니까 이게 입으로 들으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또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술을 먹어가지고 스스로 정신줄을 놓게 하는 행위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얘기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그래요. 네. 심리학에 있어서는 억제 이론이죠. 억제를 푸는 거죠. 억제했던 거를 술을 통해서 풀어갖고 자기 스스로를 범죄자의 도구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심신미약이 될 수 없는. 근데 재판에서는 필름이 끊겼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겠죠. 네. 본인한테는.
그거를 이제 우리 판사님들이 이 이론을 다 공부를 하셔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이 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심영구의 고 89년 이후의 단계는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놔버렸고 자기가 놓아버린 자기를 살인이라는 걸 통해서 한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돈이라는 걸 했다고 하면 아까 김은희 부사관 얘기도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을 계획해서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돈이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겨우 가게에서 매상 가지고 아니 잘 사는 사람이 새벽 시간대까지 일하고 그렇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잔돈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진짜 돈을 벌려고 이제 흔히 말해 예전에 정두영이처럼 뭔가 내가 좀 뭘 하려고 해서 어디 침입해서 뭘 해서 부자를 막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거를 계획하고 했어야 되는데 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은 패턴만 유지됐다고 하는 건 그건 강취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살해의 목적이 동우했다. 그렇다고 봐야지 맞죠. 그러니까 결국 살인 중독이네요. 네. 그렇게 된 거. 이 사건이 시사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처럼 사실 CCTV나 블랙박스나 증거 수집이 되게 좀 용이한 어떤 그 환경이라면은 좀 쉽게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렵을 수밖에 없는 사실 사건이기도 하고요. 노상에서 사실 제 연쇄살인하는 거 아시죠?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요. 범의 그 노출에 대한 부담이 사실 범인한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나중에 이게 정남규 살인 사건하고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 정남규가 권일영 책 내용 그런 거 앞에 자기 집에 있었던 거 그런 내용 다른 게 보면은 비슷한 사건들을 다 스크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런 노상에서 벌어진 뭐 강간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스크랩.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남규는 권일용의 얼굴도 예. 저 집에 걸어놓고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스크랩 해놓은 걸 다 일일이 사진을 그렇죠. 찍었었던 사람이 저라서 네. 어떤 것들의 내용이었는지 좀 알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관한 관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뛰어야 되니까 걔는 네. 정남규는 뛰어서 하는 거 아날로그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난 심전도도 봤는데 심전도 찍었지. 네, 건강, 과학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근데 그 스크랩이 옛날에 점점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해요. 잘라놓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문 뭉치로 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를 그래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소위 말하면 그때부터 살인이 시작되면서 놓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니 또 일정 부분 자신감도 생겼겠죠. 네. 이제 구태 안 봐도 되니까 네. 툭툭 던져놓겠지. 그래서 심영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안 알려졌어요. 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던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안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9년도가 군사정권 막바지였고요. 민심 위반을 걱정한 거예요. 그 당시에 민심 위반을 걱정해서 의도적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한 2줄, 3줄밖에 안 나왔었어요. 이렇게 큰 사건이. 기록이 없더라고요. 네, 2줄, 3줄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신문은 딱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죠. 그러니까 2줄, 3줄. 이것도 이제 잡힌 다음에 그런 거고. 그나마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이 나온 그거는. 거고. 예전에는 데스크 통제를 보도 지침으로 딱딱 해버리기 때문에 군사정권 하에서 군사정권 하에서 한 거니까. 그냥 한두 줄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거고 사실 이건 그 정권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만약에 첫 번째 사건 때 이건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새벽에 조심하시라고 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목숨을 그렇죠. 살릴 수도 있었을 건데 같은 지역에서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90년대 아니겠습니까? 89년이니까 화성 사건이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겹쳐요. 그렇지 않아도 화성 사건 때문에 궁지에 빠졌단 말이죠. 시끄럽고 이런 와중에 심영구 사건이 아니까 이건 뭉개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사실 알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기가 그럼요. 뚫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갈 때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 그때는 이제 파출소죠. 그런 분들이 경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알았으면 좀 더 살펴볼 수 그럼요. 있고 그렇죠. 예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네. 네, 범죄사적 의미에서도 좀 뭐라 네. 할까 노상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정남규의 스승. 네. 그렇죠. 선생이고 그때 이제 심스 바이캣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뭐 이렇게 좀 됐는데 그래도 뭐 사실 뭐 그 뒤에도 사실 좀 그랬지만은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이제 심스 우리가 얘기하는 킥스 이런 거 모를 것 같은데 이제 수사 이거 시스템 그 전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심연구 외에도 저희가 한국에서 살인 사건으로 범죄사적 의미에서 봐야 되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다음번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